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주말 날씨도 정말 좋았는데 어떻게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예, 또 주말 지나고 나니까 부동산 뉴스가 많이 쌓여 있네요. 네, 또 하나씩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5월 29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기 전에요. 우리 부동산TV가 구독자가 2,000명을 넘어서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셔서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좀 그때그때 시의 적절한 방송이나 다른 언론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의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부동산 TV로 계속 좀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보면 좀 뉴스들이 중구난방, 기사 수도 굉장히 많고요. 주말 내내 기사 수도 굉장히 많고요. 언론사마다 하는 얘기들이 다 제각각이라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기사는 보면 일단 미분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좋으니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막 나서기 시작했고, 전국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 그러니까 안 팔린 집이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이제 큰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한편으로는 재밌는 게 부동산 상승장이고 사람들이 뭘 사야 되나요? 투자해야 되나요? 집을 사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떤 언론사는 다른 전문가들이나 어떤 기관들의 말을 빌어서 당신이 자산가라면, 당신이 중산층이라면, 당신이 실수요자라면 이런 쪽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나 봐요. 이건 언론사 또는 이제 특정 일부의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만한 얘기겠죠. 그래서 헤럴드 경제신문의 오늘 기사를 보면 자산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력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전세 끼고 이제 기존의 아파트 같은 걸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권 신도시 아파트들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이가 얼마 없으니 그런 쪽을 추천한다라는 커뮤니티 내 의견들이 있더라. 이런 목소리도 좀 반영을 했고요. 2천만 원 투자하면 2년 후에 2천만 원 올라가니까 투자 금액 대비 100% 수익률 가능하고 실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쪽을 포인트를 둬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실수요자들,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을 찾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시 청약이 최고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는 게 최고다. 이제 그런 쪽을 권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러면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해야 되고,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 뒷돈도 좀 준비는 해야 되고,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포함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갭투자 관련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같이 이어가지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가이드를 제시한 기사들이 일부 있고요. 이제 여기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바뀌니까 이 정책하에서는 어떤 데 투자를 하면 좋겠느냐, 또 이런 걸 심층 분석해 놓은 기사도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요번 정부가 공식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도시재생 기금, 돈을 많이 얼마 투자를 해서 도시 재생 형태로 이제 정비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강북 쪽이 아무래도 재생 트렌드에 맞춰서 좋아질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 등을 포함한, 여기는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책 관련해서 이제 기사 읽어본 내용에 그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장년층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있고, 청년들은 임대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거를 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장년층에 그냥 갖고 있는 집들을 조금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청년들은 좀 저렴하게 임대 살 수 있고 임대인들 장년들은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게끔 뭐 이런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책에서 썼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이제 그거에 맞물려서 여기 보면 보유세 인상을 하면서 이런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주면서 자꾸 이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임대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니 그런 방식이 유리하겠다. 보면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결국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언급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재생에 따른 도심지가 다시 이제 부각되는 거에 따라서 도심 쪽에 재생 테마가 있는 지역들은 유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사 한편에서는 유명한 투자처에 대한 얘기들을 전문가, 뭐 설문, 아니면 뭐 이런 입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반대되는 얘기도 기사의 한편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 다뤘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 재건축이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올랐고 매물이 없다. 실제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엄청나게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5월 중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대략 2주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막 지금 너무 이렇게 들끓고 있으니까 너무 오르고 있다. 이거에 대한 좀 불안한 거에 대한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나오는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책 중에서 이제 대출 규제에 관한 기사들 뭐 이런 식으로 더 촘촘하게 잠글 거다. 뭐 대출을 어떤 식으로 신DTI를 도입할 거다. DSR을 빨리 도입할 거다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꾸 시그널을 주는 거죠. 신호를 주는 겁니다. 부동산을 붙잡을 대책들을 낼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언론으로 툭툭툭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서울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근래에 본 기사 중에서 제일 세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또는 지역을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를 5년 만에 재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면 뭐 재건축 올스톱되고 뭐 기존 분양 자격도 막 사라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재건축 아파트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여러 개 인정 안 해주고 또 뭐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규정 생기고 뭐 그런 것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법을 또 다시 뜯어 고쳐서 그 어떤 효과나 이런 건 조금 손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좀 막 센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카더라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냥 외부 시장 참여자들이 언론에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금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니까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높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센 카드들도 꺼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전매 제한 지역 기간 확대 이거는 과거 2002년 3년 시절에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라는 내용이 도입하고 나서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가 아예 금지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뭐 6개월 전매, 1년 전매, 1년 6개월 전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청약하는 건 입주 때까지 못 파는 거, 입주해서 등기 치고 팔아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는 거였어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분양권 시장에 들어오는 가수율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6개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뭐 지역에 따라서 입주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로 투기과열지구를 여기는 지금 갑자기 시끄러워지니까 강남구, 서초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성동구도 요새 뜨거우면 성동구 지절에 이런 지정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이 지역 저 지역 막 계속 불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투기과열지구들을 막 지정해서 늘렸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전매 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지금 서울 전역은 지금 1년 6개월이지만 이제 이게 뭐 기간을 늘린다고 하면 뭐 2년이 될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입주 때까지 안 되는 걸로 할지 또는 이제 지역 자체도 지금 뭐
빠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혜택 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게 6개월짜리로 묶여 있어서 오히려, 또는 뭐 그런 청약 조정 지역이 없다 그래서 뭐 혜택을, 그런 언론의 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손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기사 보시면 전월세 값도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최고치다. 그래서 이제 임대가격, 매매가 시장만 불안한 게 아니라 임대가 시장도 지금 불안해지고 있으니 그에 따른 부동산 대책도 꺼낼 수 있다라는 기사까지도 지금 등장을 한 거죠. 이런 언론 기사의 덧글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시면 이 찬성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부동산 열풍 못 살겠다. 문정부는 대출자 눈치 보고 부동산 가격 좀 잡아주세요. 강력한 규제 내세요. 뭐 보유세 누진세 때려라.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참여자 중에서 또 한 축에서는 되게 덧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 가격 불안에 대한 분노를 사실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방향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방송 몇 번 근래 읽으면서 말씀드렸듯 지금 이렇게 시장 가격이 불안하면 결국 올해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거고, 그 시점 자체가 가을 정도는 저는 돼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모여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얘기, 이것도 사실 뉴스 계속 읽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자꾸 나오는 얘기니까 또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반포, 서초, 여의도 묶음 개발 시작됐다. 주민들 불안하다. 이런 주제의 기사인데요. 뭐 또 한 번 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기사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다시 보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때그때 또 생각나면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이제 개포 택지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구 단위 계획 잡아놓은 방향에 따라서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덕 택지지구, 그러니까 강동구 고덕지구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 하에서 이제 그 재건축 사업들을 추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구, 서초구, 이제 서초구 쪽에 있는 단지들, 반포지구, 그다음 서초지구 이런 데들이 여기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온 방향에 맞춰서 재건축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여의도지구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다 그랬고, 강남 같은 경우 압구정지구 지구 단위 계획 얼마 전에 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조합이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라지 설계안을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이 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밑그림 그려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나와서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바탕으로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묶음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반포지구도 보면 이게 단지가 뭐 큰 단지도 있지만 반포 지금 남아있는 데 같은 경우는 반포 2단지 이런 데는 그래도 구역이 좀 크지만 굉장히 소규모 아파트들로 모여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동 뭐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들끼리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좀 모양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반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좀 중복되거나 좀 불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크게 밑그림을 그려서 통합 개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도 가보면 뭐 시범 아파트 이런 데는 꽤 큰 대단지지만 이렇게 세대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단지들이 덜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그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몇 차에서 이렇게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일단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물리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그렇게 개발을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일단 그 사업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가면 지금 뭐 안 그래도 얘기 많이 나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관련해서도 뭐 우리가 그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이 늦게 가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 요소들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언론에서 다시 한번 달아봤습니다. 뭐 지역별로 조금 뭐 약간 좀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예 대부분 초기 단계인 경우들이 많아서 불만이 많다라는 입장이고, 서초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몇 개 재건축 안 한 데가 안 남아 있어서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크게 불만이 없고, 반포지구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했기 때문에 약간 반반이다 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모델하우스 오픈한 고덕 7단지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뭐 지난 주말에 또 마찬가지로 모델하우스 열었더니 난리도 아니었다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난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곁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갈 엄두가 안 나서 모델하우스 견보주택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눈길이 갔던 거는 이제 청약 분양 계획이죠. 분양 정책.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게, 이게 계속 항상 부동산은 반복인 것 같아요.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05년 이때에 지금 그 과거를 되짚어 보면요. 그 당시에도 보면, 그 당시에는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대표적인 게 잠실주공 1단지, 2단지, 2005년에 분양을 했는데, 1단지, 2단지, 그 다음 잠실 시형까지 분양하면서, 이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요. 조합을 압수수색했어요. 검찰. 니네 조합에서 부정한 거 혹시 하지 않았어? 분양가를 이렇게 높게 냈단 말이지? 검찰 압수수색.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얘기하거나, 또는 건설회사가 무슨 건설회사면, 니네 분양가 이렇게 높게 내면, 분양가 낮춰. 안 낮추면 니네 회사, 세무조사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뭐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HUG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기금, 도시보증기금에서 이제 보증을 서줘야지 분양을 하는데 지금 뭐 9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분양가 낮춰라. 뭐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들은 어떤 식으로 청약하는 사람들도 돈을 들고 있어야 청약을 하거나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뭐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행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큰 평수 122제곱미터 전용 면적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 10%만 현금으로 내고, 그러니까 총 20% 정도 내는 거죠. 내고 나머지는 그냥 잔금 일시납. 우리 건설회사가 그냥 집 짓고 일단 중도금 조금만 받고 대출 없이 해주고 할 테니까 분양을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분양 정책을 짰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후분양에 가까운 거죠. 선분양하기는 하지만 대금 자체를 거의 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받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조금 되게 개인적으로는 제 의아해서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사실상 이제 이게 결국은 이런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건축비 들어가는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자체에 어떤 이런 금융비용 자체가 전가될 가능성이 되게 있습니다. 옛날에 후분양 시절에도 사실 그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0년 전에는 후분양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포 레미안 아파트나 반포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선분양이 아니고요. 예, 후분양제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딱 2005년도 9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2005년 9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시행령 개정하면서 그 이후에 예, 한 데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들을 후분양으로 가서 분양이 되게 2007년도 막 이렇게 늦게 분양하고 그랬었어요. 재건축 단지들은. 예. 너무 늘어져서 예, 내용이 되게 길 것 같은데 지루하실 것 같은데 이 기사까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골목길 보존 활용 지도 만든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재생에 관한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 초 대통령 새로 바뀌고 나서 뉴딜 정책 펴겠다. 도시 재생이 어떤 현 정부의 큰 트렌드라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서울시에서도 막 후속 보도 뭐 하겠다 내고 이게 맞물려서 뭐 서울시 생활권 계획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게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제 내용은 보면 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재생의 큰 축이 이제까지 있는 뭐 여기 골목길 옛날 피막골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피막골이라든가 지역별로 보면 차 겨우 한 대 지나가거나 차도 잘 못 지나가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보행자 중심의 골목길들이 살아있는 이런 데들이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보행자 중심의 어떤 그런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한 보존하고 골목길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지도를 만들겠다. 좀 어떤 체계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모양새를 익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꼽은 이유는 뭐냐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큰 틀은 결국은 철거 안 하고 아파트 안 짓고 있는 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목소리는 새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뉴스 읽기 초반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고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벌써 기사에서 나오고 있고 강력한 규제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난 10여 년 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요. 대책이 그렇게 규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동산 대책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해결 방안을 내놓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규제책에 대한 얘기, 규제책은 뭐냐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구규제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공급책을 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규제책하고 공급책이 항상 같이 나왔습니다.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그 두 개가 두 측면으로 해서 이제 나왔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02년, 3년 그 당시에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던 거고요. 지금 뭐 위례 신도시, 지금 위례 신도시가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부동산 가격을 이끄는 하나의 큰 축 중에 하나인데, 위례 신도시도 사실은 2005년 831 대책 때 강남권 재건축 수요를 분산해 줄 수 있는 송파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송파 신도시 그 당시에 831 대책에서 그렇게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책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2014년도에 택지 지구 앞으로 이제 지정 안 하겠다. 뭐 불안 요소가 많고 하니까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왜 지금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나오면 지금 보면 새 대통령, 그 다음에 서울시 정부는 계속 재생의 얘기만 하고 있고 철거 재개발 이런 걸 통해서 주택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0여 년 전 참여정부 시절에는 뉴타운 얘기도 같이 2002년, 2003년 뉴타운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해서 도심권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측면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이 서울 안에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하는 부분을 재건축으로 어떻게 건드릴 건지가 사실은 되게 잘 모르겠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면서 재건축을 옥죄할 거라고 이제까지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어떻게 건드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사실 의문점으로 좀 생기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택지지구를 새로 지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도시라든가 보금자리 택지지구 신규 지정처럼 공급을 확대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발표할 거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뭐 큰 밑그림에서 지금 얘기들이랑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TV, 부동산 뉴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는 다산 신도시, 제가 지난 주말에 다산 신도시 갔다 왔습니다. 뭐 다산 신도시가 투자하기에 유망하다 뭐 그런 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유망하다 유망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다산 신도시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어떤 데인지 한번 좀 가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 최고의 투자님이랑 다산 신도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뭐 분양가가 뭐 얼마 정도였고 어떤 식으로 형성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송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테니까 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부동산 TV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또 좋은 얘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